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SK텔레콤도 KT와 LGU+에 이어 통화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량에 따라 내는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음성 통화량이 많았던 분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훈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손안의 컴퓨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매일 쓰는 것 같아요. SNS나 서핑하고 있어요.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로 KT와 LGU+에 이어 국내 최대 가입자를 가진 SK텔레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란 데이터를 쓰는 양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것. 대신 음성이나 문자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늘부터 가입 가능한 SK텔레콤 내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2만 원대부터 통화와 문자가 무제한 제공됩니다. 유동통신 3사 모두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보임에 따라 국내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은 음성에서 데이터로 급속히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택배기사, 주부 등 음성 통화를 주로 사용했던 300만 명은 통신비가 낮아져 최대 7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비싸죠. 나이 들었으니까 카톡이나 하고 리서치나 하고 싼 거 있으면 바꿔야죠. 정부와 새누리당도 당정 협의를 갖고 이달 중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등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정훈입니다. 상한가 모디. 우리나라를 찾는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경제 성장을 공약으로 총리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상한가라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5월에 취임을 했는데 네. 인도 국민당에 이 모디라는 인물이 그 젊은 시절에 그 길거리에서 홍차 팔던 이제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천민 출신인데, 물론 카스티아는 없어졌지만 그런 모디 총리가 죄송합니다. 이제 주정부의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한 다음에 작년 5월에 인도 총리로 취임을 했고요. 이때부터 인도 경제가 지금 확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한국에 왔었고 많은 경제인들과 만남을 가졌죠. 10명의 CEO를 그냥 연쇄적으로 만났다고 하던데 거물들이죠, 한국 경제. 네. 재계 거물들만 골라서 만났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다 만날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인데요. 일단 네. 정몽구 현대차그룹 네. 회장, 그다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대한상무소 회장이죠.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신존균 삼성전자 사장, 네. 또 권호준 포스코 회장, 박내영 삼성중공업 사장, 그다음에 최강 국민연금 이사장 다 만나가지고요. 어쨌든 짭짤하게 챙겨갔습니다. 근데 또 인도도 챙겨갔지만 한국에 있어서도 우리도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 전자업에서 인도라는 국가가 굉장히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상부상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인도 총리 참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모디 총리가 우리나라에서 꼭 맡아야 될 사람은요, CEO보다요, 정치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디 총리의 행보, 아까 이제 정청재 칼럼니스트 말씀하셨지만 모디 총리의 성장 과정만 보면은요, 친기업 프렌들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복지를 강조하는 거,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집권하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친성장적이고 가장 투자 유치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가장 친기업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인도가 살아났죠. 결국 이제 중국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과연 그 모디 총리의 어떤 그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행보들, 그런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 야권 정치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본인들의 어떤 성장 과정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랑 이 인도의 그 모디 총리,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야권 정치에도 꼭 보고 배워야 될 귀감에 대한 정치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번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 모디 총리의 행보 여러 가지가 지금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렇죠. 하는데,
보면 세일즈 외교도 굉장히 능하고 또 모디룩이라고 그래서 옷차림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옷을 굉장히 잘 입는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패셔니스타라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면서 외신들 보면 끝에 나오는 게 일단 수려한 뭐 외모, 용모라는데 늘 행커치프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와서 저 행커치프를 했을 텐데 공식 석상에서 입는 옷,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의상으로 입는 옷, 저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저 색깔이 예. 굉장히 기가 막히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저는 인도의 고유의 복장을 입었을 때도 저 매치하는 능력들이 마치 어떤 본인 스스로가 택한, 저기 방금 나오죠. 저 그림 역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예. 저렇게 진한 색의 어떤 이 차이니스 칼라를 할 때는 또 흰색의 행커치프를 하는 등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으로도 또 저런 외모와 또 굉장히 호감을 가게 하는 그런 맞습니다. 리더네요. 예. 네. 근데 어제 실제로 좀 만났었거든요. 이 시청에 왔었을 때. 아, 만났습니까? 길거리에서 왔을 때 네. 우리 이 골든타임 작가팀들이랑 함께 그 뭐 바로 앞에서 3m 앞에서 봤는데 예. 일단은 그 후광 효과가 좀 있고요. 그 키는 좀 왜소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단단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그 아무래도 바쁜 일정은 알겠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바람 맞췄다면서요? 일종의. 근데 원래 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복도에서 뭐 만나자고 그래서 결국은 못 만났는데 네.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에서 만나야지 예의가 맞는 거지. 시간 없다고 문 앞에 있어 같이 걸어가면서 뭐 이 조언을 하자는 그거는 예의가 안 맞지. 그래서 나 그건 못하겠다 겁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짧은 방한 기간 동안 많은 사람 만나려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기분 나쁘고 뭐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당초에 모디 총리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그런 네. 계획이었다 하면서 약간 뭐 기분이 나쁘진 않다라고 밝혔지만 표정은 기분 약간은 좀 나쁜 것 같아요. 서운할 것도. 아니 뭐 김무성 대표가 저런 정도 갖고 뭐 기분 나빠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외교적 프로토콜은 뭐 예. 총리가 좀 어겼네요. 그 어떻게 집권당 대표를 갖다가 복도에서 만나자. 뭐 저건 마치 무슨 뭐 인도에 투자하려는 조그마한 사업하는 사람이 모디 총리 한번 아련하고 싶은데 스케줄이 안 되니까 걸어가면서 만나자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예. 그건 안 만나는 게 옳은 것 같고 뭐 김무성 대표가 뭐 이런 일 정도 가지고 뭐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교적 결례인 건 분명한 게 30분을 그럼요. 기다리겠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만나는 장소가 예. 딱 플라스틱 의자 2개 있는 이 뭐 VIP 룸도 아니고 의전이라는 게요. 사실은 일반인이 생각하면 그건 뭐고 아무 데서나 만나서 약속하면 되지 뭐 얼마나 그런 거 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외교에 있어서 의전은 우리가 생각할 건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외교에서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그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김무성 대표가 뭐 진짜 이거 밖에서 기다리다가 지나가면서 우리 총리가 한번 악수하고 지나갔다 합시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인도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한국의 국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의전은 사실은 일반인 시청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전입니다. 네. 의전에서 시작해서 의전에서 끝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어떤 저는 의전상의 이유를 들어서 만나지 않은 거는요. 저건 김무성 대표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전 잘한 겁니다. 안 만나는 게 맞죠. 저렇게 만날 바에. 네, 이제 만날 때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만남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환대가 있고 또 하나는 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굳이 나누자면 아마 홀대에 조금 가까울 수 있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이제 관례라는 부분을 모디가 좀 빼놓은 게 네. 아닌가.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래도 살짝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지도자들마다 특징이 있는 게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도 막 30분씩 넣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푸틴 독특한 스타일? 케이스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신용카드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이른바 ATM기에 몰카와 또 카드 복제기가 설치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빼가는 카드 복제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ATM 기계가 당신을 턴다. 최근 편의점이나 은행 ATM 기계에 불법 카드 복제기를 설치해서 복제 카드를 만든 뒤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카드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불법 카드 복제기에 카드를 넣으면 카드 마그네틱 부분에 담긴 정보들이 그대로 복제기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는데요. 이 마그네틱 뒤에는 카드 번호, 유효기간, 소지자 이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ATM 부스 위에 설치된 CCTV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는데요.
요즘에는 카드 복제기 안에 아예 CCTV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원래 카드 투입구는 이렇게 평평한 모양이기 때문에 카드 투입구가 본체에 비해서 유난히 돌출돼 보인다면 일단 카드 불법 복제를 의심해보는 게 좋은데요. 카드 복제기의 경우 접착 테이프를 이용해서 ATM 기계에 덧붙이기 때문에 손으로 흔들어 보면 달그락거리면서 움직이거나 투입구에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나 기억해? 혹시 이런 전화 받는 중년 남성들. 추억에 빠지기보다는 경계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창생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김태현 변호사가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특히 중년 남성 여러분,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 초등학교 동창생 어느 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야, 누구누구야 정말 반갑다.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물건 좀 사주면 안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안 샀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물건을 구입하시지 않고 물건을 구입해서 사기의 피해자가 되신 분이 8만여 명이고 7년 동안 피해액이 110억에 이릅니다. 50대 텔레마케터 업체였죠. 대표가요. 그 동창생 명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학교 행정실에 가서 내가 옛날 동창 찾으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르니까 이 동창생 명부 좀 다오 라고 해서 한 부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주고 명부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들을 고용하죠. 그리고 동창생 명부에 있는 50대 남성들을 집중 타겟해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옛날 얘기도 하면서 물건을 사달라고 하죠. 대부분의 남성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 피해액이 무려 7년간 110억이고 피해본 남성들은 8만 명에 이릅니다. 중년 남성 여러분, 추억도 좋지만 우리 사기, 피해자가 되지 맙시다. 이제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7년간 8만 명, 111억. 111억 원. 정말 네. 어마어마한 사기 금액인데요. 저희가 이 상황을 한번 여기 이호선 교수님과 박성훈 소장님을 통해서 한번 재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통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보세요. 누구? 네, 상원이가. 어, 상원이 네 수영초 6학년 3반 맞지? 그래. 나 호성이 네 기억하나? 누구? 호성 네 호선이. 짝이었는데. 기억하지? 기억하지? 호선이. 그래. 네 엄청 잘생겼었는데, 그지? 그래. 그지? 잘 사나? 잘 사는데. 내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뭐? 우리 딸이 그 임시직으로 들어가서 그 주간지 같은 거 하나 보는데, 그거 하나 봐줄 수 있나? 주간지? 그거 봐야지, 그래. 그래, 니 고맙다. 니 봐주니, 내 술 한잔 살게. 그러고 저 태연이하고 네. 첫째도 소개해 줄 테니까. 그래. 좀 다 해라. 니 옛날부터 천사였다. 그래. 근데 전화번호 줄 거지? 그래, 소주 언제 먹노? 다음 주 보자. 그래. 그래, 고맙다. 자, 블랙박스 됐는데 니 하나 살래? 사야지. 고맙다. 니 역시 최고다, 최고. 생이 고맙다. 예, 정말 이호선 교수님과 박상훈 소장님이 좀 아침부터 저희들 재밌으라고 이제 힘든 일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지금 콜센터를 차려서 김모 씨가 13만 8천 원짜리 주간지를 19만 8천 원에 팔고, 블랙박스 8만 9천 원인데 39만 6천 원에 동창이라고 사칭을 해서 팔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에 선뜻 20만 부, 2년치를 구독하겠다 이럴 수 있죠? 만나준다잖아요. 만나준다잖아요. 일단은 이제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이라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또 추억을 함께한 사이라 그 상황을 거절하기는 또 어렵고 특별히 상대가 또 여성이라 호기심도 생겨나고 그런데 자녀가 임시직으로 가서 특별히 나와 비슷한 또래의 자녀가 있을 텐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고 특별히 그 값은 많지 않고 이렇다 보니 모든 조건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도 동시에 좋은 일을 하기에도 괜찮고 특별히 그게 아주 큰 일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이게 없어도 되는 정도의 돈으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사기에 아주 적합했던 거죠. 특히 이제 이게 단순히 돈을 빌려줘라든가 투자해라든가 하는 게 아니라 명확히 블랙박스라는 물건이 있고요. 또 명확히 그 잡지가 있는데 그 버젓이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법이 좀 독특한 게 멀쩡한 잡지를 팔면서 거기에 마진을 한 8만 원씩 붙이고 멀쩡한 블랙박스를 팔면서 거기에 마진 한 15만 원씩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년 50대 남성은 중년 자기의 초등학생 여자 동창생이 전화를 왔고 물건도 버젓이 괜찮고 하니까
한 7, 8만 원 정도의 차액은 내가 더 지불한다. 어차피 내가 잡지 보지 뭐. 어차피 내 차에 블랙박스 달지 뭐. 이런 심리를 또 교묘하게 역용했기 때문에. 동창이니까. 그렇죠. 무려 100억대라는 금액이 나오게 됐고. 전화를 건드는 마케터도 50대 여성이에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한 거죠. 당연히 동창을 사칭하겠죠. 이거 뭐 명부를 갖고 저 있으니까. 같은 경우는 100% 살 것 같은데 동창 딸이 뭐 일을 하고 네네. 있다. 네. 근데 이게 뭐 왜 사기입니까? 블랙박스가 왔고 잡지도 그러니까 괜찮고. 완전- 예. 진짜 동창생이 아니잖아요. 아 그게 그렇죠. 사기다. 예. 그러니까 진짜 물건을 왜 산 거 사기인가? 맞는데, 그러니까 진짜 물건을 팔 거 맞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애초에부터 속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동창생이 아닌데 내가 정말 물건을 팔 목적으로 간 건데 그게 아니라 아 나 이러이러하니까 도와줘라고 해서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기가 맞죠. 아, 근데 다만 기망행위를 이제 했다. 진짜 물건은 갔으니까 이제 그 사기범 같은 경우 야 내가 주면 물건 팔았잖아. 약간 비싸게 판 것뿐이야. 소위 말해서 바가지를 씌운 것뿐인데 뭐가 사기기니라고 소장님처럼 얘기는 하겠지만 사기는 맞습니다. 네. 네, 박 소장님 아마 나 같으면 100% 물건을 사줬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단은 50대 남성을 주로 노렸고요. 네. 그리고 뭐 면 단위의 그런 네.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의 그 학교를 통해 그 졸업생 명부를 10만 원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저희들 세대 이제 초등학교 요즘 뭐 대도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끈끈한 어릴 때 정서들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무슨 뭐 남녀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동창이라면 마음이 뭔가 좀 짠한 게 있습니다. 같은 어린 시절에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고생하고 컸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큰 돈을 빌려달라 이게 아니고 또 이 보통 이제 초중 뭐에 동창회 됐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영업하시는 또 동기들이 오거든요. 항상. 네네. 이분들이 동창회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다집 사무실 찾아와서 뭐 이제 뭐 보험 가입을 해달라, 뭐 자동차를 사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대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난감해한 뭐 예.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엄청 사신 거죠 이미. 그래서 지금 각종 동호회 사이트도 다 올라가 있잖아요. 네. 개인 인적 정보하고 휴대폰 번호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정아 조영남의 특별한 만남. 예, 다들 기억하시죠? 학력 위조 논란과 전 청와대 고위 공직자와 스캔들로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가 네. 언론의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가수 조영남 씨의 특별한 만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둘이 왜 이렇게 만나는 겁니까? 뭐 좋은 행사를 기획하나 보죠? 뭐 이제 조영남 씨가 아무래도 이제 미술 쪽에 일가견이 네. 있는 분이고 특별히 그 이번에 미술이 일종의 그 절 한 그 서광사였나요? 그 절과 관련돼서 여러 그 종교적 문화를 함께 모은 형태의 그 미술 작품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큐레이터로 지금 신정아 씨가 나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그 신정아 씨는 큐레이터 역할을 그 전에도 했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07년도에 이미 그 사건이 났을 때에도 그 조영남 씨가 신정아 씨에 대해서 이제 학력 파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학위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이게 오히려 문화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을 세웠다. 예. 이렇게 이제 긍정적 발언을 했던 게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1997년에 신정아 씨가 큐레이터를 시작했을 때부터 조영남 씨와 인연이 시작이 네. 됐다고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2007년 사건이 있었을 때는 신 씨를 적극적으로 또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자, 신정아 씨가 2007년 사건 이후에 공식적으로 처음 기획하는 전시회가 이번 전시회인데 전시회가 독특해요. 자, 뭐 조영남이 만난 부처님인데 네. 뭐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있는 십자가를 뭐, 들고 있는 부처님, 예, 부처님의 뭐, 모습 부처상, 뭐 그런 이런 모습. 것들이 네. 있다고 하는데 조영남 씨의 또 작품 생각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뭐 조영남 씨가 사실 가수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뭐 미술 작품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 세계가 뭐 독특한, 어쩐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전시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신정아 씨가 큐레이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지금 열리는 게 부천의 서광사 아니겠습니까? 네, 예. 부천의 거기 서광사. 주지스님이 네. 공교롭게도 2007년에 그 신정아 씨가 학교 교수로 있을 때 네. 파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징계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 학교 이제 불교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악연으로 시작됐었는데 뭐 신정아 씨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 주지스님은 본인 어떤 위치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나는 뭐 옛날에 그런 감정들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거의 한 10년 지났으니까요. 다 옛날처럼 생각하고 다시 뭐 복귀하는 거겠죠. 저는 조영남 선생의 이 시각이 아주 저는 신선하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자죠.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계신 분인데, 뭐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가 매력적이다고 보는 것이, 신정아 스캔들의 핵심은 예일대 학력을 위조했다는 것과 청와대 높은 사람과 스캔들이 났다는 네. 겁니다. 자, 학력 위조했다면 학력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사회는 큐레이터 신정아를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일대는 학력이 있는
예일대라는 후광을 보고 우리가 박수를 친 것인지 네. 아니면 큐레이터로서의 신정아의 실력을 보고 박수를 친 것인지 전자라면 우리 모두가 허위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후자라면 학벌주의 사회에 학벌이 없더라도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영남 선생이 갖고 있는 이런 독특한 시각들이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한다.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치부 같은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다시 큐레이터로서 역량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큐레이터로서 일을 하는 부분에서 공간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어른으로서 조영남 선생이 참 잘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철지 평론가께서도 신정아 씨 직접 한번 만나보신 적이 예, 있어요? 뭐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문화부 출입했을 때 당시에 성공미술관 큐레이터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때 뭐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뭐 아주 전형적인 큐레이터다 그런 인상을 받았었고요. 아마 이제 신정아 씨는 이번 계기로 본격적인 복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영남 씨의 이 작품 그 세계의 큐레이터도 하지만 이제 비룡소라는 예. 어린이책 출판사에 또 관계자로서 이제 들어가서 아마 이제 긴 뭐 침묵을 깨고 신정아 씨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대중들이 어떻게 접하게 될지는 이제 다른 판단이 되겠죠. 8년 만에 복귀인데요. 그렇습니다. 조영남 씨는 조심스러운 신장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까이 말해서 그렇게 네. 밝혔더라고요. 신장 기업이다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화제를 몰고 왔던 인물인데 결국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탄탄한 인맥이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났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고 뭐 박상훈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항정 위조 위조지만 어떤 신정아 씨가 저는 뭐 미술 잘 모릅니다. 미술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큐레이터로서 신정아 씨가 가지고 있던 실력 자체 그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또 그리고 사실 뭐 사회적 물의기를 일으키긴 했지만 정말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는 뭐 중재를 또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정아 씨도 개인적으로 피해도 많이 본 거고 그만큼 벌은 더 받긴 받았으니까 이제는 복귀하도록 됐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무기상의 사랑, 가수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진실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자신을 여자로 대했다는 클라라의 진술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법정에서 클라라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만 따로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불러내는가 하면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죠. 에르메스 가방, 굉장히 초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방까지 사주는 이규태 회장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고급 호텔 비즈니스 센터 안 화장실까지 따라하기도 해 겁이 났었다. 즉 그냥 소속사 연예인이 아니라 나를 여자로 봤다. 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에르메스 가방에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 이제 에르메스 가방에 버킨백이라는 게 있고 캘리백이라는 게 있는데 뭐 네티즌들은 버킨백이냐 캘리백이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2천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뭐 비싼 건 3천만 원대 버전도 있고 중요한 거는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그해 물량이 이제 떨어지면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클라라 씨가 이 에르메스 가방을 주장한 것도 이 정도로 나를 생각했다라는 방증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폴라리스 측은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어떤 하나의 공식 석상의 선물로 이 에르메스 가방을 선물했다. 이제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규태 회장 반론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시죠. 이규태 회장은 어떻게 반론을 했는지. 네. 예. 클라라. 네. 1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에르메스 가방은 클라라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 연예인들도 다 받았다. 글쎄요. 이게 거짓말 공방으로 또 아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누구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규태 회장의 제가 순수한 이규태 입장으로 보면 뭐 클라라를 가지고 뭐 무기 로비스트 쓰려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네. 얘기도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고 어쨌든 소속 연예인이니까 이규태 회장 정도 재력을 가진 사람이 선물할 수 있는 거죠. 꼭 그걸 뭐 여자로 생각해야 선물을 주고 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저 위약금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클라라 쪽 얘기도 뭐 전혀 신빙성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클라라 쪽 얘기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클라라가 어쨌든 지금 뭐 예전에 처음 이게 촉발된 게 이규태 회장이 본인의 성희롱했다. 뭐 이런 부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갈 혐의가 그 협박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지금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어찌됐건 클라라의 어떤 행동 자체도 옳지 못하다라는 게 수사 결과 좀 어느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글쎄 클라라의 정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물론 뭐 위약금 10억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이규태 회장의 말도 뭐 100% 진실이 담보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저게 그 사람 다 저런 지금, 발언이 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저런 부분들은요 이미 네. 좀 민사소송에서 쟁점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민사소송에서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클라라 씨가 그 계약을 해지하자는 소송을 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민사 소송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협박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에서 양쪽 다 어떤 동기로서 왜 저러는지 뭐 여자로서 나를 이렇게 대해가지고 내가 계약을 깨려고 한 건지 아니면 위약금 10억 원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이미 다 소송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네네. 뭐 클라라가 했던 그 진술에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거짓말장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이게 일종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건 분명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권력 관계에서 지금 클라라가 하고 있는 진술의 가장 힘든 부분은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지금 이규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 진술 이를테면 뭐 다른 소속 연예인들에게도 다 주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다른 소속 연예사 그 소속돼 있는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이렇게 했나? 또 나쁘게 바라보자면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남성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를 쫓아가다가 이렇게 일그러진 사례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두 분에게 다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방산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규태 회장. 이 수감 중에서 해외 무기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가능하죠. 왜냐하면 물론 본인은 수감돼 있죠. 회사 자체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일단 말로 회사는 돌아가고 경영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의 이규태 회장이 구속돼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도 뭐 오너들 구속돼도 어쨌든 뭐 투자에 좀 지장이 있지만 회사가 돌아가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뭐 가능한 일이고 이게 뭐 불법적이거나 뭐 탈법적인 그런 것들은 아니죠. 물론 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지시사항 같은 거 회사로 전달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 방산업체 자체가 또 비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예. 만약에 이게 제가 뭐 그 회사를 뭐 두둔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방위사업체에서 여러 물기를 중개를 발주하는데 그걸 또 일광에 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좀 비리 때문에 수사받고 있는데 얘네들이 중개한 무기 사는 게 맞아?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이거는 뭐 일종의 그 회사 입장에서 프로모션을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정아 씨가 이제 8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요. 또 복귀를 노리는 분이 계십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죠. 예, 용서받지 못한 자. 네, 어젯밤 10시 반 13년 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를 당했던 유승준의 인터뷰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인터뷰 어떻게 다 보셨나요? 인터뷰? 네, 인터뷰를 먼저 한번 그렇죠. 저희가 한번 보도록 보시죠. 할까요? 예. 그 오면 다리가 저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신체적인 아무런 문제? 예. 근데 뭐 저는 그런 게 없어서 나는 수술을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게 이제 뭐 연예가 중계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고 나니까 바로 병역 기피 의혹이 막 기사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허리가 다쳤는데 그럼 병역 기피 이런 기사가 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회사에서는 계속 이제 허리를 좀 아픈 척을 하라고 무대에서 좀 살살 하라고 제가 끝까지 안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지금 아들의 허리가 어떠냐 수술 꼭 받아야 되냐 그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버지 저를 설득하셨죠. 이거는 연예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너 인생에 있어서 건강이 제일 최고니까 너 수술을 받아라. 그래서 수술을 받았죠. 예.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비자든 무비자든 제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앞에 쉽게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나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또 그 이전에 제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70분에 걸친 인터뷰였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사죄하고 싶다.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고 싶다. 네. 저희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유승준 씨가 직접 무릎을 꿇는 장면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릎 꿇은 상태에서 어떻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뭐 클립으로 봤고요. 전문은 이제 그 녹취된 것들을 이제 통해서 봤었는데 어제 촬영은 홍콩에서 이제 찍게 된 겁니다. 이제 현재 유승준 씨가 성룡 제키찬 그 회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아프리카 TV가 같이 홍콩에 가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이야기들은 지금 나온 것들이 핵심이 정도 다 나와 있었고요. 자기가 왜 다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돼 있는가 그런 내용도 담겨 있었고 실은 그때 이제 2002년 그 전에 왜 거부를 했었나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 돼 있는데 실은 아버지가 이 좀 만류를 했었다. 아버지에게 설득당했다. 이런 대목으로 좀 이제 아버지에게 좀 책임을 돌렸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왜 설득당했냐? 아버지가 너가 앞으로 우리 생계 책임져야 되고 너가 소속사 전체를 짊어져야 되는데 군대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 때문에 순간 흔들려서 이제 큰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현재 지금 네티즌들 반응은 한 7대3 정도로 아직도 비난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네. 많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됐고 있고 실은 뭐 또 가장 많이 핵심이 현재 유승준 씨 나이가 39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나이가 됐습니다. 왜? 38세까지만 군대 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실은 작년에 생일 직전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이 타이밍 놓치면 못 가니까 빨리 결심하라는 말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제 이게 39세에서 또 인터뷰를 하니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 또 이런 비아냥거리는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실제 유승준이 지난해 타진을 했더라고요. 그 병무청에 얘기를 물어보고 인터뷰에서 확인했더라고요. 기와 한국에 귀화를 해서 내가 군대를 다시 갈 수 있겠느냐. 근데 이미 나이가 지났다. 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좌절했다는 얘기도 어제 인터뷰에서 했었는데 참 1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조금 어떻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 때인가는 생각도 들고요. 예, 좀 그 유승준 씨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고 좀 속상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필 이게 타이밍이 너무 좀 절묘한 게 이 개인이 이런 그 속상함을 호소하기에는 그때 떠날 때에도 이제 그 왜 뭐 군대 갔다 오면 기다려 주실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미국으로 훅 가버리고 이번에도 뭐 작년에 이제 그 기회를 어쨌든 개인적으로 뭐 놓쳐버리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마치 일부러 피한 듯한 인상을 많이 주어서 네. 아마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실제 유승준 씨의 마음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신에 이제 뭐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신정아 씨도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한 개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대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까지 엄격해야 될지는 좀 분명하지 않지만 한 번쯤은 어떤 사람에 대한 고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문제, 뭐 신정아 씨하고 달리 이제 군대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나라의 기본하고 관련돼 있는데 전혀 좀 엉뚱한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 청와대 입구까지 갔던 이회창 대표는 군대 문제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그 김대현 문제는 거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서 낙마됐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회창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군대 문제는 그만큼 민감한 문제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젊은 청춘들이 있다면 그 2년 들어가기 전에는 뭐 제 아들도 군대 갔다 왔지만 야, 이 2년이 가겠냐 과연. 그다음에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2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연예인들만 보면 군대 갔다 와서 또 승승장구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준 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게 그 2년 아끼려다가 지금 나이가 39 아닙니까? 네. 요즘 군대 좋고 가면 또 밥도 잘 나오고 또 어찌 보면 뭐 어른들 하는 말은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됐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걸 무섭거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근데 유승준 씨 나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 39세이기 때문에 군대에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유승준을 받아주려면 법을 바꿔야 된다. 가능하냐 이게. 군대는 못 가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나이가 됐고 그나마 지금 유승준 씨를 옹호하는 쪽은 지금 유승준 씨가 걸린 게 출입국관리법 11조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못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2002년부터의 뭐 15년, 13년이라면은 그러니까 관광 비자만 뭐 내는 그런 식으로 해도 그러니까 취업 비자는 못하게 뭐 이렇게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량을 베풀지 않나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10명 중 7명. 당국인 병무청은 아주 엄격한 입장이에요. 말도 꺼내지 마라. 말도 꺼내지 마라. 13년과 달라진 게 없다. 그렇죠. 굉장히 엄격한데 저 정도 되면 법적인 고려도 한번 해봐야 돼. 저렇게 사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해외 가수들은 해외에서 활동을 해서 국내에서 인기를 얻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앨범을 내거나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게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거든요. 뭐 외부에서 일단 그 활동을 좀 잘 전개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호감을 좀 다시 사는 기회를 좀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추측하지 않길 바로 현재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씀인데요. 바로 반 총장이 내일 방북해 개성공단을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북을 앞서 내놓은 반 총장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m going to visi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is Thursday. My visit is also significant as the first by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to set foot on the DPRK in more than 20 years.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저희 그 외교적인 행보, 또 특히 이 남북한 관계를 좀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일념에서 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추측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다른 목적을 추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더 추측을 하게 되는 이상한 형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이 이른바 이제 정치인 잠룡으로서의 반기문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반기문의 미래는 뭐냐 하면 남북관계입니다. 네. 반기문의 최고의 캐리어는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네. 남북관계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면 반기문 대망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20년 만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는 것은 반기문의 장점이 정치인 반기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어디 있느냐. 극대화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 하나의 장면이다. 네. 저거 자체가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쇼잉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치명적 약점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라는 것은 유리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청문회 하지만 대권 후보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네. 심지어 사실이 아닌 네거티브 캠페인이 한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랜드마크 70의 조카의 문제라든지 성완종 씨가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국민들은 매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 자주 만났는데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사이는 아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행사장에서 봤지만 뭐 그런 사이는 아니다 했는데 저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실망했던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명확한 것은 뭐냐면 여론조사에도 내 이름을 안 썼으면 좋겠다. 딱 한마디면 되거든요. 네. 난 다음 대선 출마 안 하겠다. 이 얘기는 결코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 생각해보니 또 그렇네요. 출마를 생각한 적도 없고 출마 안 한다라고 하면 논란이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굳이 또 하질 않습니다. 여론조사에 나를 포함시켜주지 말아라. 말아달라. 그 다음에 네. 사무총장 임기 때까지는 이것만 열심히 하겠다. 자,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20년 만에 개성공단을 간다.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있죠. 여기서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성완종 회장과는 뭐 그런 거 랜드마크 70은 관계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끼워넣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인 반기문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과 약점이 동시에 좀 다 드러난 어떤 기자회견. 지금 기자들의 질문이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텐데 당초 방한했을 때는 예. 정치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잖아요. 네. 특히 송환종 회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은 입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다 얘기를 했어요. 뭐 기자들의 질문이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뭐 반기문 뭐 대망론도 있는 상황에서 성완종 회장과의 관계를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금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진전된 거로 봐야 되나? 조금 더 앞선 대답을 내렸죠.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특별한 관계 아니었다. 근데 언론에서 십자포를 맞지 않았습니까? 맨날 만났는데 무슨 특별한 관계 아니야. 그랬더니 자주는 만났지만 정치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다. 예전에 그 톤을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뭐 대중이 좀 듣고 싶은 얘기들을 글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요. 뭐 듣고 싶은 얘기는 딱 세 글자면 네 글자예요. 나가요. 아니면 안 나가요.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상황을 보실 거예요. 왜냐면 국내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여에서 나한테 올까? 야에서 나한테 올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상황을 지켜보시고 좀 이 상황을 즐기시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흰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절대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자꾸 흰곰 생각만 나요.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추측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추측하게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기에 긍정적인 요소를 같이 가져갑니다. 이를테면 그전에 안 만났다 그랬지만 이제는 뭐 나 만났다 아예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화해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정치와 관련해서는 추측하지 마라 이러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볼 땐 이분이 그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굉장히 전략적인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게 뭐냐면요. 반기문 총장을 기억하는 과거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즉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되기 전에 외교부 관료 시절에 반기문이라는 인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정치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휘몰아치는 능력, 뭐 집요하게 뭘 빼내는 능력 같은 거 아우르는 능력.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수였다. 그리고선 오죽했으면 유엔에 들어가서 유엔을 취급하고 그
공중 정치를 한 다음에 사무총장이 됐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갖고 있는 정치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치의 힘은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아마도 내 이름을 빼라 마라 이런 말도 안 하고 우리 hin금이 오빠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대북 가지만은 이걸 다른 의미로 상상하지 마세요. 뭐 이런 고단수의 또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양대축을 같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봅니다. 분명히 뭐 정치적인 야심이 저는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가 그 지난번 뭐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위기에 잘못 대처해서 총장마까지 있었는데 성완종 문제는 단칼에 끊고 간 방법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좀 추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친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병기 실장이 친했다라고 얘기하고 전화통화한 사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완종 씨가 나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내를 뭐 이렇게 뭘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음 논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답이 긴지 아닌지가 애매한 정도의 스탠스고 그다음에 랜드마크 72조 매각 문제는 충분히 조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더라도 복덕방 통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추가로 계속 저런 식의 답변이면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좀 뭔가 정치력이 있다라고 정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국내 정치, 국내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하는 어떤 지도자로서는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성완종 회장과의 관계 그리고 여론조사 불포함 얘기, 반기문 총장의 말이 과연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인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내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꽤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났고 서울에 들어오는 계기에 간혹 이렇게 만난 그런 사이가 있고 잘 알고 지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 성완종 회장님을 포함한 어느 누구와도 국내 정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협의를 한 일이 없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저를 포함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내년 12월 31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후변화, 인권보호 이런 것 중차대한 인류 가치, 인류를 위한 일에 모든 힘을 바치겠다. 봐도 저 발언은 항상 하셨던 말씀이세요. 근데 제가 반기문 총장한테 아쉬운 거, 뭐 전략적 모호성이겠죠, 일종의. 어떻게 할까에 대해 모호하게 하는 거.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반기문 총장, 유엔 사무총장 맡으면 대선 1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난 이제 정치할 겁니다. 들어오시면 1년 하시고 이제 대선 나오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 국민에서 좋은가요? 정치는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초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진짜 얘들 YS 그렇고 DJ 그렇고 국민들과 부대끼면서 오랜 시절 정치를 같이 하면서 국민들과 호흡을 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맞지 1년 동안 딱 와셔가지고 한국 정치 현실 모르시다가 야 나의 이제 1년 동안 나 정치했으니까 대권을 간다. 이게 맞나? 저는 정치는요 이 연꽃이 진흙에서 핀 연꽃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백마타건 초인이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지금 반기문 총장한테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엽니까 얍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새누리입니까 새정치입니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양극적으로 다 어울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 현실에서 그건 선거판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중원 공략이라는 건요. 진보든 보수든 어느 한쪽을 선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원으로 나가는 것이지 중원에서 딱 있어가지고 내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렇게 선택하다가는 글쎄요. 저는 반기문 총재가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저는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정치하실 거면 지금 그냥 그만두고 나오신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반 총장께서 다른 목적으로 추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나온 패널 분들은 다 다른 목적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야권 잠룡의 용트림,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선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용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안희정 충남지사 문재인 대표를 맞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맞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당도 전당대회에 따라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그 틀대로 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당원 질서를 갖다가 너무 쉽게 바꾸려고 하면 또 당도 혼란에 빠집니다. 네, 충청의 잠룡인가요? 대세인가요? 자, 안희정 지사가 어제 바로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맞이. 문재인 대표죠. 네. 맞이를 중심으로 내홍을 수습해야 한다라는 게 이 인터뷰의 주요한 내용이었는데 앞서서 올렸던 SNS에는 사실 또 이와는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이 올라가서 과연 안희정 대표 지사의 진심이 무엇인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SNS 한번 보실까요?
네, 새로운 세기를 열어야 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맞이가 보이질 않고 주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라고 약간은 상반된 글을 올렸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금 소망은 어떤 겁니까? 충남 지사 일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이제 중앙당 일까지 챙겨야 되니까 안 지사가 바쁜 것 같은데 지금 대략 이제 친노의 어떤 그 향후 어떤 설계도는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 친노를 결집시킨다라는 측면이고 친노가 결집한다는 측면에서 안희정 지사한테 나쁠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현재 친노의 간판은 문재인 대표가 돼 있지만 친노 결집시키는 의미는 뭐 지난번 문건 파동에서도 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성건 뭐 전 대표, 뭐 김용민 씨도 등장해서 정청래 거기하고 있고 이거 친노를 총결집시킨다는 것이고 그러면 친노만 결집시켜서 돌파가 되느냐? 아니다. 그러면 쇄신기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쇄신기구를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제의했다는 건데 이 쇄신기구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했죠. 쇄신하는 창고에 한 트럭 있다 지금. 하도 쇄신하니까. 그럼 쇄신이 뭐냐? 결국 내년 4월에 공천권 문제입니다. 쇄신기구에서 공천, 이른바 대학살을 하겠다. 여기서 조국 교수, 이제 친문 교수죠. 문재인 대표가 가까운 조국 교수가 재밌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4선 이상은 공천 못 준다. 네. 아니면 적지에서 출마해라. 이게 네.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과연 문재인 대표가 친노를 결집시키고 혁신기구를 통해서 이른바 공천 대학살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이 위기를 좀 돌파하려는 어떤 그 문재인 대표의 생각들은 노정이 된 것이고 네네. 안희정 지사의 저 얘기는 뭔가 하면 친노 그룹이 와야 되는 것보다 자기가 앞으로 대권에 나오려면 이 그룹이 살아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 결집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나쁠 것이 없다라는 네. 애들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권에서 잠재적 경쟁자라고 봐야 되나요? 문재인 대표하고 지금 안희정 지사? 저는 생각할 때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넘어진다면 그 다음은 친노그룹에서 이제 실질적인 장자인 이렇게 사실은 뭐 문재인 대표를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친노라고 본다면 네. 안희정 지사는 뭐 좌의정 우광좌할 정도로 정말 그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적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넘어진다면 친노는 뭐 안희정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당장 뭐 안희정 지사가 대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친노 진영을 좀 결집시켜 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친노가 집권하기 위해서는요, 문재인 대표보다 안희정 지사가 간판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 우리 초선의원 하잖아요. 어쨌든 안희정 지사 2번 당선됐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때 보면 사실은 기초원이나 기초단체에서는 야당이 무너졌거든요. 충청도에서. 네네.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재선했다는 거는 안희정 지사가 분명히 뭐 어떤 능력이라든지 스킨십이라든지 분명히 정치인으로서 장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친노의 문재인 대표의 어떤 대체제 및 보완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데 문제는 본인이 이번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번을 쉬고 다음을 선택하느냐인데 일단 현재까지 행보로만 보면 일단 문재인 대표의 체제를 좀 지지하는 거로 봐서 일단 이번은 조금 쉬어가고 아마 다 차기를 노리는 거 아니겠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네요. 네, 또 다른 야권 인사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구원 등판론이 야권 내에서 요즘 아주 거셉니다. 네. 어제는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총리 얘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계를 은퇴하신 손학규 전 대표를 야권의 동의하에 삼고 초려하여 책임 총리의 실권을 준다면 이 나라의 통합과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새 총리는 여야와 지역의 벽을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는 화합형 인물을 인선하여 대독 총리가 아닌 책임 총리로 운영돼야 합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인사하고 있으면 이제 총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화합형 총리.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게? 뭐 가능할 수 있죠. 네. 정치에 불가능한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뭐 남경필 경기지사 같으면 뭐 거의 뭐 정무부 지사 자리를 야권 쪽에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현 정부에서 가능한가? 저거는 뭐 만약에 대통령께서 저걸 봤다면 아마 모처럼 크게 웃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비노진영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호남 정서만 하더라도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 결국 손학규를 불러내야 된다는 것은 비노 진영의 수장이 없다. 비노 진영의 리더가 없다. 그러니까 손 대표가 다시 나와야 우리를 좀 이렇게 잡아주지 않겠나 이런 어떤 그 열망들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마 총리 후보, 네. 총리 인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권하고 야권이 생각하는 후보는 틀린 것 같아요. 야권은 뭐 이석현 저 부의장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 국민대 화합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6월 중순에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을 하시니까 그 전에 총리를 좀 정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